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크라우드씨의 김성원입니다. 예, 그 해방 5위까지 일제 폐막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혼돈과 분단의 책임은 보통 이승만 대통령의 정읍 발언에 돌리는데 그게 이제 틀렸다. 그래서 46년 2월 달에 이미 북조선 임시민주연회가 만들어졌고 그 뜻은 2월 달에 이미 북한에서는 토지개혁이 다 완료가 됐다는 거죠. 무상벌수와 무상분배, 준행정조직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나라 수립 선포만 안 했을 뿐이지 이미 북한에서는 착착 소련 군정의 지도하에 북한의 국가화는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승만에게 돌리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46년 2월 이전에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게 제가 이제 1강에서 강조했던 것은 전 세계 지정학적인 위치를 봤을 때 소련은 세 군데를 원했다. 동유럽과 지중해와 극동아시아. 이제 극동아시아는 소련에게 왜 중요하냐면은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계속 30년대, 20년대 전쟁을 하고 40년대도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중국 국민당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 입장에서 불안한 거는 만약에 미국이 지원하는 중국 국민당이 중국의 패권을 잡게 되면은 아시아 쪽에 안보가 위험해진다고 바라봤어요. 소련 입장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는 자신들이 세운 괴뢰 국가가 성공을 해야지만이 전 세계적인 이 자기 스탈린이 꿈꾸는 안보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련은 절대로 이 아시아권을 양보하지 않았다라는 전제하에 좀 역사를 살펴보자면은 이미 해방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소련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그 발견된 이 문건에 적혀 있는 건데 스탈린이 이런 얘기를 하죠. 북조선에 반일적인 민주주의 정당 조직의 광범한 연합을 기초로 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할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반일이라는 기초로 민족주의 운동을 일으킨 다음에 거기에 소련의 말을 잘 듣는 국가를 만들어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분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쉽게 말하면은 소련과 스탈린에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의 책임은 누가 있느냐? 바로 김일성과 박헌영과 스탈린과 모택동이 있습니다. 이런 그 관점으로 이제 봐야지 미국의 수동적인 입장과 남한의 이승만을 비롯한 우익 진영이 분단을 부추겼기 때문에 분단이 일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틀린 거고 국제정치학적으로 보면은 소련에게 있어서 아시아는 특히 극동아시아와 한반도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고 마치 소련이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를 차례대로 45년부터 48년까지 전부 다 공산화시켰던 것과 마찬가지의 전략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키려 했던 것이 바로 분단의 원흉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스탈린이 미국을 견제하고 자신의 말을 잘 듣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은 아주 비슷하게도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 러시아가 가졌던 생각과 똑같습니다. 당시에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 러시아와 청나라와 일본과 영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대한제국이 멸망을 해버렸는데 그때 러시아가 한반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한국 자체는 러시아의 위험한 존재가 아니지만 그 나라가 일본이나 중국의 통치하에 들어갈 경우에는 그들 나라의 적대적 포부를 실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당시 제정 러시아의 외상인 기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1894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한국 자체를 갖고 러시아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큰 어떤 이익은 없는데 부동항 정도 가져가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만약에 저 한반도가 다른 나라의 수중에 떨어지면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탈린이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한반도를 갖고 어떻게 하고자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저 나라가 일본이나 미국한테 넘어가면 골치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지정학적인 이 조건을 보면 항상 우리가 이 힘의 논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차 대전이 독일이 항복선언을 1945년 5월달에 하고 일본은 8월달에 하는데 이미 거의 전쟁이 끝나갔다 생각하고 영국과 미국과 소련은 여러 가지 회담을 가졌다라고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죠. 얄타, 런던, 모스크바, 기타 등등. 여기서 말한 게 뭐냐면은 얄타에서 이제 문제적인 아젠다가 나오는데 1번, 2번, 3번은 유럽에 관한 문제입니다. 독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분할할 거냐? 누가 통치할 거냐? 어떻게 신탁 통치를 할 거냐? 뭔가 비슷하죠, 그죠? 신탁 통치라는 단어가. 전쟁 배상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동유럽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네 번째가 문제가 되는 게 미국이 루즈벨트가 전쟁이 길어지니까 일본과의 전쟁이 길어지니까 소련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소련, 독일과 전쟁하는 것도 힘든 거 아는데
일본과 전쟁하는데도 힘을 좀 보태주면은 조금 뭐 나머지 건 좀 나눠줄게 이런 얘기가 오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미국에 있던 이승만 대통령이 비밀문건을 입수해가지고 전해 듣고 루즈벨트가 얄타에서 한반도를 소련한테 넘겼다 이러면서 발표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미국 국무부가 이승만 박사를 제지를 하고 난리가 났죠. 그러면은 1948년 8월 달에 해방이 됐는데 왜 이승만 박사는 10월 말에 입국을 할 수밖에 없었냐? 그건 바로 미국의 국무부가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은 항상 골치덩이었다. 항상 미국한테 훈수 두고 항상 미국한테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얘기하고 다녔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귀국이 미뤄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반도 문제는 항상 얄타 회담이건 런던 회담이건 포츠담 회담이건 모스크바 회담이든 간에 항상 제일 밑에 있어요. 그리고 결정은 거의 20분이나 5분이나 30분 안에 다 결정납니다. 그 말이 뭘까요?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이거는 그냥 뭐 대충.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대한 정책이 구체적이고 양국 간의 책임감이 있는 정책이 나올까요? 아니면 전부 다 어설프고 조잡하고 무책임한 어떤 정책일까요? 당연히 무책임하죠. 왜? 거의 아무 디테일이 없고 나머지 영역은 이렇게 하는데 한반도 문제는 그냥 적당히 in due process라고 하는 in due course라고 하는 영어를 써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알아서 하자.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하는 거예요. 이 극동아시아 문제를 해결할 때 최근에 나오는 이제 문건을 제가 보는데 루즈벨트와 스탈린이 한반도를 비롯한 극동아시아 문제를 결정짓는 데는 30분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왜 미국이 특히 스탈린한테 많이 끌려다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입장에서는 초조한 거죠. 전쟁이 길어지고 일본과 전쟁하는데 많은 미국인들이 희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스탈린이 일본한테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때문에 여러 가지 아젠다에 있어서 동유럽과 지중해와 극동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소련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다음에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루즈벨트가 스탈린과 소련을 믿어주는 거에 반해서 스탈린은 그 물밑에서 차곡차곡 이런 방식으로 동유럽을 다 적화시켜야겠다라는 마스터 플랜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도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폴란드 이게 동독돼 있는데 여기 이제 위성 국가로 다 전락을 해버렸죠. 그죠? 옅은 핑크색. 이 나라들을 어떻게 다 적화를 시켰냐면은 그건 바로 북한을 공산화시킨 거랑 다 똑같은 전략입니다. 첫 번째, 무상물수, 무상분배, 토지. 두 번째, 우익 민족주의 지도자들을 전부 다 숙청해버립니다. 그죠?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도 건국되기 이전부터 그 폭탄 테러를 많이 받았죠. 그죠? 곤충 습격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민주적인 선거로 하자 해놓고 공산당들이 분리하면 어떤 방법을 최후로 썼을까요? 부정선거했습니다. 그걸로 다 공산화된 지역입니다. 3년 만에. 그럼 이승만은 이걸 알고 반탁 운동, 그러니까 신탁 통치를 반대 운동이냐 당연히 알고 있죠. 이승만 대통령 동유럽 문제까지로 확 다 꿰뚫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선거와 관련해서도 그 다음에 좌우 합작 문제에서도 항상 반대를 할 때 동유럽 얘기를 하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죠? 동유럽처럼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올랜도 파이지스라고 하는 학자가 쓴 이 책을 제가 요약을 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1차 대전이 혁명의 수출 기회였다. 1차 대전 하면서 경제가 몰락하니까 제정 러시아가 붕괴하고 혁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레닌이.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이런 건 가고 혁명이 답이다 이러면서 혁명을 수출했습니다. 근데 2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유럽을 소련이 독일로부터 너희를 해방시켜줬다라는 미명하에 이제는 권력을 잡는 발판으로 2차 대전을 활용했고 1945년 여름에 이미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부하들한테 스웨덴, 폴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런 이제 동유럽 국가들을 다 가져가겠다는 야욕을 천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48년 2월이 되면은 체코는 공산당이 쿠데타로 공산화가 되고 헝가리 같은 경우에도 부정선거를 통해서 공산당 일당 국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도 소련의 꼭두각시 페트르 그로자라는 총리를 세우고 불가리아도 우익 지도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공산당 지배가 시작되고 핀란드는 겨우 살아남았는데 핀란드화라는 정치적 용어가 유명하죠. 그건 뭐냐면은 굴총적으로 당신들한테 덤비지 않을 테니까 우리를 좀 중립국으로 좀 놔둬 두십시오. 이게 핀란드화입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소련이 이제 무서워가지고
미국의 편을 들지 않을 테니까 소련 당신도 우리를 건들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겨우 공산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전략적인 중요도가 높은 지역인데 여기도 회색 지대는 공산당의 지배를 받는 곳이고 왼쪽에 색칠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곳은 우리나라의 남북 지도로 보시면 됩니다. 45년에서 48년까지 무슨 얘기냐면 45년 해방이 됐는데 이북 지역은 완전히 이렇게 공산화가 한방이 됐어요. 다른 정당 없습니다. 조만식 선생을 비롯한 여러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정당을 만들었지만 다 해산시켰어요. 근데 남쪽에는 김구의 무슨 한독당, 김성수의 한민당, 그죠? 그 다음에 박헌영의 남로당, 이승만의 무슨 협회, 다 잘게 쪼개지는 그림과 똑같이 폴란드도 이렇게 돼 있었어요. 쉽게. 그러면 왼쪽에 있는 지역이 좌우 합작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민주주의에 성공했느냐? 당연히 실패했죠. 뭘로? 부정선거. 선거했는데 공산당이 압도적으로 이긴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부정선거로 이겼고 여기에 있는 미코와이치크라고 하는 폴란드의 미국과 영국이 밀어주던 지도자, 우리식으로 하면 김구 또는 이승만 정도의 어떤 입지를 갖고 있는 인물인데 이 사람도 공산당에 패배해가지고 또 망명을 가야 됐어요. 그래서 좌우합작과 신탁통치는 이래서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동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오케이 루즈벨트를 구워 삶았고 동유럽도 이렇게 가져가는 마스터 플랜 다 있고 실제로 3년 안에 이런 거를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남은 숙제는 이제는 아시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터키와 그리스가 되는데 터키 쪽에서도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아시아로 넘어올 텐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은 결과로서 이 시대를 2차 대전이 끝났다 해서 평화의 시대가 온 게 아니고 더 이제 끔찍한 전쟁으로 가는 거나 냉전이라는 시기로 가는 거나 전 세계적인 분쟁과 이념 대립이 일어나는 시대로 가는 거나 결과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전 세계에 손에 꼽는 선각자적인 사람들 몇 명만 이 시대가 더욱더 암울하게 흘러간다라고 진단하고 있었어요. 한 3명 정도 꼽을 수 있는데 그 2명을 소개하자면은 1984 동물농장으로 유명한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조지 오웰은 물론 이 냉전이라는 체제는 미국과 소련의 두 강대국 간의 체제 전쟁이었지만 조지 오웰은 3극 체제의 이 냉전 같은 게 벌어진다라고 1984에서 썼죠. 그래서 1949년에 그 책이 나왔는데 조지 오웰은 당시의 작가들 중에 아주 보기 드물게 거의 미래를 정확하게 진단한 사람입니다. 윈스턴 처칠도 똑같죠. 철의 장막이라는 연설을 한 걸로 유명하는데 철의 장막이 드리웠다. 미국과 소련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냉전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소련은 비록 히틀러라는 악마를 잡는데 우리가 활용했을지 몰라도 소련을 너무 믿으면 또 하나의 이런 전체주의가 완성된다면서 미국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승만 같은 역할을 유럽에서 한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3번째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해방이 될 때 김구, 김규식, 영운형 이런 지도자들은 다 천지가 개벽한 다 쇼크 받았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이승만 박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도 이 소식을 미국에서 전해 듣고 워싱턴에서 전해 듣고 거의 이제 충격을 받으셨고 왜냐면 이 시기를 가늠할 수 없었고 왜 이승만 대통령이 이 통탄을 했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아까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하나가 되어서 한국인들이 독립을 쟁취해야 주권국을 가질 수 있다고 바라봤어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번번이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반대를 해가지고 무산이 됐는데 갑자기 해방이 되니까 충격을 받으신 거죠. 하지만 이승만의 이때의 워싱턴에서의 진단은 바로 이겁니다. 소련이 어떻게 나올지가 걱정이다.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이를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하면 한반도에서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 간에 피를 흘리게 될지도 모른다. 이분이 우발적으로 감정적으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분단을 초래했고 나머지 정치 지도자들을 배격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분은 일관됐습니다. 반공. 절대로 이거는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없다. 이거는 이분이 미국에서 배운 미국 독립정신과 미국의 어떤 건국 사상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거는 악마의 사상이고 인간을 더욱더 부패시키고 태화시키는 이념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면서 해방 소식을 듣고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냉정을 찾으시고 48년 8월에 해방이 되고 그 2달 뒤에 기구를 하시죠. 그러면서 미국이 루즈벨트 때는 계속 끌려다녔어요. 끌려다녔는데 미국의 기조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을 해요.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서 45년 4월 달부터
미주리주 출신의 지금의 민주당은 조금 뭐 허약하죠, 그죠? 근데 그때는 남부 기반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남부의 터프가이들이 대통령이 많이 됐어요. 이분이 미주리주 출신에다가 군 또 이제 1차 대전 참전하셨고 씩씩한 분입니다. 이번에 봤을 때 공산주의를 못 믿겠는 거죠. 못 믿겠는데 이분이 임기를 시작하고 약 한 3개월 뒤에 미국의 핵이 개발됩니다. 그죠?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핵을 갖게 됐으니까 일본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으니까 소련한테 별로 끌려다니지 않겠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게 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포츠담 회의가 또 열리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해방되기 한 달 전에 열렸던 겁니다. 이 미국 외교 정책사에서 이런 어떤 인용구가 있는데 허버트 파이스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가 포츠담 회담은 그냥 조잡하게 구성돼 협약이라기보다는 헐겁게 꿰면 위조물이다. 독일 문제에 대해서, 터키 문제에 대해서, 동유럽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협의를 못하고 계속 소련한테 끌려다녔을 뿐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로서 이 아시아 문제도 대두가 되게 되는데 소련은 입장이 일관됩니다. 미국이 이거 양보할 테니까 저거 좀 양보하세요. 그러면 계속 싫어. 동유럽은 자유선거를 통해서 민주국가를 만들자. 싫어.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태도가 그냥 한반도에 정확히 대입이 되는 겁니다. UN 감시하에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정부를 수립하자고 했죠. 근데 그거 반대한 주체가 누구죠? 소련입니다. 그죠? 북한에 입국하는 걸 막았어요. 그죠? UN 감시단을. 그래서 계속해서 시간은 흐르는데 미국은 끌려다녀왔지만은 트루먼 때 조금씩 기조가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8월 6일에 미국이 더 이상 못 참고 더 많은 미국 청년들을 희생시킬 수 없으니까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폭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도 항복을 안 해. 그러니까 3일 뒤에 하나 더 나가사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을 터뜨리니까 소련이 이때 다시 입혀가지고 기회를 노리고 일본이 다스리던 만주를 쳐들어가게 돼요. 굉장히 계산이 빠르죠. 그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미국이 결정적인 한 방 두 방을 때리니까 소련이 저기 한반도 우리가 벼르고 있었는데 지금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8월 14일에 일본이 연합국에 우리 항복하겠다 통보를 하고 8월 15일에 천황이 항복선언을 함으로써 해방이 온 겁니다. 이게 정말로 이 지도를 보시면은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지는데 자기 그 위에서부터 러시아군이 천천히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타이밍을 보다가 폭탄이 두 방 떨어지니까 바로 일본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바로 며칠 내에 이 38선 인근까지 내려와가지고 38선이 그어져 버린 겁니다. 이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강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은 힘없는 주권 회복은 없다.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강대국 국제정치의 논리는 도덕과 명분이 아니고 힘이다. 세 번째, 이러한 상황에서는 분명한 이념을 가진 강력한 리더십과 국민적 단결이 요구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은 맞았지만 다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서 크게 충돌하는 과정 속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네 뜻도 맞고 내 뜻도 맞고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죠. 분명히 공동체가 가야 할 방향성을 확신 가운데 인식하고 강력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좌합작을 시도하고 결국에는 공산주의자들의 회유에 속아 넘어간 김구와 김규식 선생은 아쉽게도 탈락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대놓고 밀고 공산국가를 만들려 했었던 박헌영도 자동 탈락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끝까지 처음부터 반공 그리고 신탁 통치를 반대하면서 끝까지 국민을 통합시켰던 이승만만이 이 기준에 부합한다 라는 것이 제 중간 결론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 전제를 바라보셨어요. 근데 여기서 박헌영, 여운형, 송진우, 김성수, 김구, 김규식, 이승만, 조만식 이런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한국에 있었고 어떤 분들은 뒤늦게 귀국을 하면서 이제 혼란이 이제 빚어지게 되고 누가 옳은 거냐 이런 어떤 대립이 시작하게 되죠. 극좌에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유진영 이렇게 제가 스펙트럼을 넓혀봤습니다. 박헌영은 별명이 조선의 레닌입니다. 조선의 레닌이기 때문에 일제시대 내내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이런 어떤 열성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운형, 그 다음에 계신 분이 여운형 선생인데,
제가 봤을 때 정확한 이념적 지향이었고 기회주의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어떨 때는 공산주의가 좋다 하면은 공산주의자들과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과 하나가 되다가 일제 탄압을 받으면은 일제에 부역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김규식과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좌익까지는 아닌데 이분들의 사상적 행적을 보면은 공산주의자들과 계속 하나가 되려고 좌우합작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단독 정부 수립을 결정적으로 이 두 분은 반대했던 분입니다. 막판에. 그리고 김일성이 보낸 간첩 성십에게 회유에 속아 넘어가서 뭐하러 이승만이 주도하는 정부에 참여하느냐. 당신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라는 회유에 넘어가서 김일성과 합작을 시도했던 위험천만한 좌우합작을 시도했던 분이 바로 김구와 김규식 선생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중간에 표현했죠. 그 다음에 한민당의 김성수 이분은 굉장히 학식이 있는 분이고 또 전라도 양반 지주계급의 출신이고 일본어 뭐 영어 뭐 다 잘하시고요. 뭐 동양 철학 이런 것도 다 하시고 그 유명한 동아일보를 만든 분입니다. 네, 동아일보 만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나라의 이제 초대 보수 세력으로 불리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 중심으로 보수 세력이 국내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로버트 올리버 박사에 의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전기를 쓰신 분인데 마지막으로 등장하시는 분이 마치 신화와 같은 인물. 그러니까 한국인들한테 신화와 같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미국에 엄청난 분이 있다. 하버드와 프린스턴과 조지 워싱턴을 다 졸업하는데 5년밖에 안 걸린 이 조선이 난 최고의 천재 이승만이라는 분이 있다. 근데 그분을 직접 그분의 용안을 직접 본 사람은 없고 약 반세기 동안 해외에서 투쟁을 하시고 잠깐 1910년대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 YMCA를 비롯한 기독교 이런 운동을 하고 참여하고 그때 몇 번 본 사람들이 있어도 감히 그분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아직은 살아 계신다더라. 그런 소문이 막 나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뒤죽박죽 섞이면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왜 예견된 혼란이라고 하냐면은 한국 독립운동사를 보면은 그냥 다 예견이 됩니다. 이 책을 이제 제가 보는데 이 뭐 우파책 그런 거 아닙니다. 역사 비평사 다 이제 성향 아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 책의 말미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 진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통합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다. 1910년대에는 복벽주의, 이거는 이제 왕이 돌아와라 그런 겁니다. 이제 그 왕정으로 가야 된다. 공화주의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제 이 국민들의 국가죠. 이게 두 개가 충돌했고 10년대에는 20년대 이후에는 민족주의냐 사회주의냐 뭐 아나키즘이냐 무정부주의. 그다음에 1919년 이후에는 무장투쟁이냐 외교운동이냐. 그 다음에 정치투쟁 노선에는 실력 양성이냐, 뭐 싸우느냐, 그 다음에 그럼 좌파들 안에서는 뭐 통합되냐, 아니다, 뭐 이루축구파, 뭐 상해파, 서울파, 너무 많아요, 파가. 그 다음에 이 서북파와 기호파, 서북파는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기호파는 이제 서울, 이제 엘리트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역별로 서북파냐, 기호파냐, 사회주의 안에서도 중국으로 가냐, 소련으로 가냐, 이루축구냐, 뭐냐, 서울이냐, 그 다음에 사회주의냐 민족주의냐 뭐 자유주의냐 무정부주의냐 온갖 갈래로 찢어져 있었기 때문에 35년 동안 한국의 독립운동은 근본적인 한계가 바로 처음부터 분열의 씨앗이 있었고 마지막에도 해결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됐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전에 나라가 하나 선포된 거 아세요 혹시? 남한에? 처음 들었죠 그죠? 그게 바로 박헌영과 여은영이 선포한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이 38섬 이남에 나라가 선포된 적이 있어요. 그냥 나라다 아까 그 두 명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선포해버렸어요. 그래서 해방된 뒤에 바로 여은영이라는 분이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여기 이제 박헌영이라는 조선의 레닌이라 불리는 사람이 가세를 해가지고 조선인민공화국이 만들어졌어요. 이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당연히 실패하죠. 미군정이 와가지고 야야야 해산 바로 이제 집에 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분위기 파악해라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분들은 송진우와 이제 그 한민당의 김성수 이분은 이제 대한민국의 초대 보수 세력에 보시면 되고 나중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결별합니다. 근데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다 자세히 보니까 뭔가 이 세계 정세와 미군정에 일어났던 그 입장을 보니까 이거는 섣불리 나서는 안 되고 좀 관망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두 사람한테 이제 특히 여기 송진호 선생께서 여운형한테 훈수를 두죠. 좀 자중해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신중하게 행동해라. 그러면서
여운형이 이끌던 이 뭐 공산주의자들도 들어오고 그냥 막 일제가 싫어서 한 대 가서 골반 때려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합해져가지고 치안과 안보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정이 더 하지 마라, 집에 가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루사코라고 하는 이제 조선 총독부의 정부 총감이 겁을 먹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거의 졌잖아요, 그죠? 졌는데 이 상태에서 일제가 졌다. 근데 이 한국인들을 바로 이렇게 질서를 잡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없으면은 일본 사람들이 대규모 학살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겁을 먹어가지고 여운형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이 행정권을 이양할 테니까 좀 이 조선 한국 사람들을 좀 바로 잡아달라. 근데 이제 여운형 오케이를 한 거고 이제 이분들은 거절을 했다. 뭐 이런 대립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당시에 이렇게 여운형 선생님께서 앞에 계시죠?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고 있고 이승만과 김구 선생은 이때 다 해외에 있었습니다. 몇 개월 뒤에 입국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지 장군, 미군정의 사령관이 이제 한 4개월 뒤에 선언이지만은 이 여운형의 이런 활동을 보고 이 사람은 거의 준공산주의자구나 낙인을 찍고 이때부터 공산주의자들은 미군정이 이제 싫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박헌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여운형은 상해나 그 다음에 소련이나 이런 일대에서 그 활동을 많이 하면서 공산주의에 이제 귀의를 했었죠. 그러다가 일제의 탄압을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뒤에 출소를 해서는 최근에 이 조선 레지스탕스의 두 얼굴이라는 연구에 따르면은 풀려나는 조건으로 다시는 민족주의 운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각서까지 쓰고 그 다음에 이 황국 신민 또는 이 일제의 군으로 징병을 하는데 일본 언론사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조선인들을 이제 징집하는 등 그런 활동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념적인 정확한 지향성이 없으니까 이분은 그냥 일단 나라를 선포하고자 해서 공산주의고 뭐군 막 그냥 다 그 사람들 끌어다닌 거예요. 당긴 거예요. 여운형 선생은. 근데 박헌영 케이스는 다릅니다. 정확히 조선의 레닌이라고 불릴 만큼 정확히 공산주의를 한반도에 실현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평전을 제가 읽어보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지켜주려고 합니다. 지금의 이제 그 사학자들은. 왜냐면 이승만만이 악마니까. 그죠? 반대에 있는 사람은 천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전쟁을 일으키는데 김일성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미화는 못 시키고 약간 이제 포장을 해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 간첩 노릇을 한 적 없다. 비겁한 사람 아니다. 제국주의에 온몸을 던져 싸운 애국자고 이승만 파시즘에 맞서서 민주주의자들 그러는데 말장난하지 마시고 공산주의자입니다. 민주주의 고치고 공산주의다. 우리 이 인물들을 보시면 박헌영 얘기하고 이 강을 마치면 좋겠는데 이분들을 보시면은요 거의 다 기독교 교육 받은 분들입니다. 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박헌영도 예외가 아닙니다. 박헌영은 그 위대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키운 사람입니다. 당연히 공산주의 교육시켰다는 말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고요. 이 학생이 젊은 박헌영인데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이 1910년대에 이 전설적인 이승만 박사가 박사학위를 받고 YMCA 기독교 청년들 앞에서 강연하는 장면인데 이 박헌영도 YMCA에 소속이 돼가지고 영어 교육을 받고 그죠? 현대 철학 이런 걸 다 공부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사상이 갑자기 변하는데 왜 변하냐면은 찰스 다윈, 니체, 마르크스, 레닌 같은 책을 읽으면서 사상이 급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히 무신론자, 유물론자, 공산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인민의 정신을 좀먹는 아편이다 이러면서 마르크스의 명언을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키워줬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반기독교 대강연회 이런 것도 열었어요. 일제시대 때. 어마무시하죠, 그죠? 일제가 당연히 이런 거 놔둡니다. 왜? 일제의 적은 기독교였기 때문에 당시에. 그래서 극우와 극자는 쌍둥이 만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종교는 과학과 생산기술이 낙후한 조건에서 형성됐다. 덜 떨어졌다는 거죠, 종교는. 그다음에 기독교는 봉건사회에서는 제후의 이익을, 그러니까 중세 기독교와 붙어먹은 이익 집단이다. 그다음에 야만 미개에 나라에 파견되어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명목으로 제국주의를 퍼뜨렸다. 그러니까 봉건제를 합리화시키고 제국주의를 퍼뜨리는 이익 정치 집단이다. 타락했다. 그 정도 의미다. 라고 이제 기독교를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미국도 청교도가 지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인디안 죽인 역사다. 지금 미국 좌파들이 하는 거를 그대로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반기독교 대강연하면서 일제시대 때 막 얘기하고 막시즘을 이제 전국에 막 퍼뜨리고 그러다가 일제가 가만 놔둡니까? 반공을 너무 세게 하고 일제 물러가라 이 정도까지 이제 주장을 하니까
박헌영을 감옥에 가둡니다. 가두는데 어떻게 풀려났냐? 정신병자 연기를 하고요. 인분을 먹었습니다. 인분. 미친 연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벽에 바르고 먹고 실신한 이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연기하는데 그 뒤에 풀려나자마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로 블라디보스토크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레닌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레닌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여기서 더 체계적으로 이 소련이 이렇게 공산주의로 멋있게 하는구나 배웠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보수 세력의 입장을 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강을 좀 마무리하자면은요, 이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이 아시아를 이렇게 바라봤다. 미국이 중국을 가져가면 안 되듯이 마찬가지로 한반도를 가져가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동유럽에서의 지정학적 우위와 지중해에서의 지정학적 우위가 무색해되기 때문에 동아시아를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그런 어떤 소련의 야욕 속에서 북한은 착실히 조만식 선생을 비롯한 기독교 지도자들 핍박이 해방되자마자 바로 시작됐고 기독교 정당, 기독교 토지 재산 몰수가 바로 시작됐습니다. 해방되자마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이 역사학계의 문제점은 남한 안에서의 부패와 싸움만 다루는데 이북 지역에서는 이미 그냥 소련의 위성국이 만들어져 버렸다. 처음부터. 그런 찰나에 해방 소식을 들은 이승만 대통령은 다른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건 소련이다. 하지만 이런 타이밍에 루즈벨트와는 다르게 스탈린을 불신하는 트루먼이 당선이 되고 핵개발이 되면서 이제 이 군사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고 근데 이러면서 해방이 왔는데 좌익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제 질서니 뭐 이념이니 그런 거 다 모르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선포하다가 미군정에 이제 방해를 받고 여기서 박헌영이라는 존재는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했고 이거는 정확히 그냥 마르크스 레닌주의 입각한 나라 선포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미군정이 해산을 명령했고 일방적으로 이 조선인민공화국은 주석과 부주석에 이승만과 김구를 앉혔어요. 일방적으로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걸 듣더니 안 한다 그런 거. 이승만 대통령과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과 이 보수 세력은 그 거리를 두면서 좌익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미군정과 이승만과 김구가 우리를 방해하느냐 이러면서 대립이 격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 다음에 김구와 이승만의 입장과 분단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